삼국지 광이셨던 박옥금 시인의 재밌는 삼국지. 오늘은 제1부 어지러운 차 제4장 용맹스러운 간우 편입니다. 조조가 고향에 돌아와서 그 부친에게 가선을 다 들여 어병을 모으겠다고 하니 부친 조성은 그 가선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하면서 군자금이 적어서야 일이 되겠는가. 이 지방에 위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의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그자의 힘을 빌 수만 있다면 너의 뜻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술을 구해 연석을 차리고 위홍을 초대하였습니다. 위홍은 조조의 나라를 위한 포부를 듣고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나는 여태 맹덕공 같은 영웅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큰 뜻이라면 소생의 가산을 기울여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조는 크게 기뻐하여 먼저 거지 측량을 꾸며 각 지방에 보내서 어병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흰 바탕에 충이라고 쓴 깃발을 만들었더니 수삼일도 안 되어 많은 무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큰 용기와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을 느끼며 전국 각처 제후들에게 경문을 띄웠습니다. 그 경문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조조는 삼가 대의를 짚어 널리 천하에 고하노라. 지금 동탁은 하늘과 땅을 아울러 속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여 임금을 죽였을 뿐 아니라 위로 궁금을 더럽히고 아래로는 죄 없는 백성을 잔악하게 죽이니 그 죄악은 하늘을 가리고도 남을 만하다. 이에 나는 천자의 밀조를 받들어 어병을 일으켜 위태로운 황실과 백성을 구하고자 함이라. 이 경문을 받은 제후들은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속속 낙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동탁을 치겠다는 그의 웅지에 모여드는 장정은 수없이 많았고 옛날의 패거리들이 모여들어서 그는 큰 세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패거리들은 다 후일 조조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비는 아직 제후라고 할 수 없었고 또 홀로 설 입장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문 선배인 북방의 제후 공손창이 낙양으로 가는 길에 군사를 몰고 유비에게 들렸습니다. 공손찬의 권으로 그의 객장으로서 유비는 17노군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노식문화를 물러나온 이후에도 번번이 유비를 도와주었습니다. 동탁을 치려 진류의 덜에 이르니 제1노군 원수를 비롯해 17노의 제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그들은 머릿수만 많고 의기만 장하였을 뿐 아직 좌우 상하로 질서가 없었습니다. 이에 조조가 제안하여 말하였습니다. 여기 원소는 사세 오공의 가문으로 오래 거느려온 관리들이 많고 또 한의 이름난 재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맹주로 모자람이 없으리라 여겨 감히 추천합니다. 하니 실로 사가 없는 제의였습니다. 원소는 2번, 3번 사양하다가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향을 사르고 2번 절한 뒤 맹약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장으로서 군령을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동생 원술에게는 군량과 말먹이 풀을 맡겨 여러 영에 맞추어 대도록 하고, 동탁을 치기 위해 선봉군 송견으로 하여금 사수관을 치게 하였는데 첫 번부터 일이 꼬였습니다. 원래 원술은 속이 좁은 사람이라 자기 근거지인 남양과 가까운 이웃 강동에 사는 송견의 세력을 시샘하여 첫 번째 출전하여 성전한 송견에게 군량을 대주지 않아서 적의 항우에게 패하게 하였으니 원술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손견은 강동의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의 용맹스러운 장수였는데 원술이 손견이 공을 세울까 시기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로 근거지가 이웃이라 손견이 큰 공을 세우면 불안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아끼던 부하 조물을 잃은 손견의 슬픔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맹스럽기로 이름난 손견이 화웅에게 졌다는 소식을 들은 장군들은 몸을 사리고 얼른 나서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공손찬의 등 뒤에 서 있는 유비와 관우, 장비를 보았는데 범상치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니 원소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달아 장군들은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부하들에게 하웅의 목을 얻어오라고 내보냈으나 가는 쪽쪽 모두 목이 떨어지자 군사들은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드는 나서려는 사람이 없을 때 끝자리에서 한 사람이 소리치고 나왔습니다. 원컨대 소장이 나가서 틀림없이 화웅의 목을 베어 장하에 바치오리다. 모두 놀라 그를 보니 키가 9자에 수염이 2자, 봉의 눈에 누에 같은 눈썹이 꿈틀거리는데 얼굴은 잘 익은 대추빛이었습니다. 모두 저 사람이 누구요? 하고 물으니 공손찬이 대답하였습니다. 유비의 아우 관우라는 마공수인데 매우 용감합니다. 그러자 원술은 우리 진중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 줄 아는가 물러가라 하고 노하니 조조가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나서서 큰 소리를 치니 한번 믿고 보내봅시다. 잘못되면 그때 벌해도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우가 출전을 허락받아 막 장막을 나서려 할 때 조조가 좌우를 시켜 술을 내오게 하여 마시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조조의 관우에 대한 흠모는 이 순간부터 시작하였는지 모릅니다. 이 술을 이 자리에 그냥 두시오. 금방 갔다 와서 마시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청룡 언을도를 흔들며 관우가 나는 듯 달려나간 뒤 얼마 안 있어 북소리와 함성 소리가 대단하기에 제후들이 놀라 그 결과를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려는데 말방울 소리 요란하게 말 한 장에 화웅의 머리를 달고 관우가 돌아왔습니다. 자, 화웅의 머리가 여기 있소이다 하고 말하며 머리를 던지고 말 위에서 뛰어내려 조조가 따라둔 술을 마시니 아직 술이 식지 않았습니다. 유비도 그러했지만 더욱 기뻐한 이가 조조였고 그는 관우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원소와 원술은 도로 그런 조조를 못만되게 하며 그의 공을 낮추어 말하였습니다.
항웅이 죽었다는 소식에 동탁이 놀라 비로소 여포로 하여금 적을 치라고 내보냈습니다. 달려나온 여포를 보니 그 화려한 몸단장에 영웅스럽기가 말할 수 없고 하루 천리를 달린다는 적토마의 앉은 모습은 과연 사람은 여포요 말은 적토마라고 할 정도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누가 나와 싸워보겠느냐? 그렇게 소리치자 서로 뛰어나갔으나 모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팔로군이 한꺼번에 달려나가 겨우 여포를 막았습니다. 여포가 싸움을 도두고 나왔을 때 공성찬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장비가 소리치며 나와 여포와 싸우게 되었고 지켜보던 관우 유비가 합세하니 여포가 당하지 못하고 도망가니 그 뒤를 팔로군이 남은 적군을 무찔려 그 싸움에 이겼습니다. 여포가 유일하게 패한 것은 유비, 관우, 장비의 용감한 전투 때문이었습니다. 동탁은 여포까지 패하자 놀라 어쩔 줄 몰랐는데 모사 이유가 못된 꾀를 내었습니다. 이 낙양은 천운이 다 쇠하였으니 장안으로 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 하였더니 동탁은 이유의 말을 듣고 좋아하며 그대 말을 듣지 않았다면 내 큰일 날 뻔했다. 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으로 여포를 데리고 낙양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의 무공은 뜻밖에도 이유의 깨이긴 하지만 동탁을 낙양에서 장안으로 내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탁은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도읍을 옮기는 일을 상의하였습니다. 그것은 상의가 아니라 동탁의 독단이었습니다. 대신들 중에는 까닭없이 종묘를 옮기고 황릉을 버려두고 가는 것이 못마땅하여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들은 모두 벼슬을 내놓거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동탁이 그토록 엄하게 천도를 하려 하니 더 이상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그대로 장안으로 천도하기로 하고 천자의 의가를 몰아 떠나려 하는데 또 이유가 못된 꾀를 내었습니다. 이제 떠나려 해도 중도에 쓸 돈과 곡식이 부족합니다. 낙양에 부자가 많으니 원소와 한패라 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죽이면 남의 이목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의 꾀 중에 가장 악독한 꾀였습니다. 동탁은 망설임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낙양의 부호들은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모은 재산이 수만금이 넘었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황릉을 파헤치게 하여 보물을 다 꺼내었고 군과 민간은 모두 불을 지르게 하니 낙양은 하루 만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동탁은 어린 황제와 후비들을 끼고 수레를 몰아 장안으로 떠나니 그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동탁이 장안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제후들이 낙양에 이르렀으나 그 참상에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나선 이가 조조였습니다. 조조는 진영을 열고는 원소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동탁은 서쪽으로 도망치고 있으니 숭세를 타고 추격하면 멸할 수 있을 것이오. 마음이 급하여 예도 갖추지 못하고 말라 했으나 원소는 심드렁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후들의 군사들이 모두 지쳐 있으니 움직여도 아무 이득이 없을 것이오.
맹주가 그러니 아무도 조조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깨우쳤으나 소용이 없자 마침내 분통이 터진 조조는 자기가 이끌고 온 만여 명과 하우돈, 하우연, 조흥, 조인들을 이끌고 그날 밤으로 동탁을 뒤쫓아갔습니다. 군사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이 호기를 놓칠 수 없다고 무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조의 용감한 행동이었지만 무리한 거였습니다. 제후들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조의 군사만으로는 힘겨운 전투였습니다. 이유의 깨로 추격하던 조조는 앞뒤로 적을 맞아 목숨을 잃을 뻔한 공경에 빠졌습니다. 여포와 형량태수 서영의 공격을 받고 어깨에 하사를 받아 그대로 달아나며 자기도 죽는 줄 알았는데 사촌 동생 조홍의 도움으로 겨우 사지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대패하였고 이후 조조가 조심성을 갖게 된 것은 그날의 기억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조조의 심정은 찹찹하였습니다. 남은 군사를 수습하니 500 남짓했습니다. 원망과 헤아림이 부족했다는 후회 때문에 그는 낙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내로 갔습니다. 그러나 조조가 알았다면 더욱 노엽고 실망스러운 일이 낙양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손견이 우연히 얻게 된 옥새를 둘러싸고 제후들 간에 한바탕 싸움이 있었던 일입니다. 폐허가 된 궁궐 안 우물에서 황간의 난 때 잃어버린 옥새가 죽은 궁녀의 목에 걸려 나왔는데 손견이 건져 올린 관계로 자기 것이라고 하고 원소는 내놓으라 하고 다투다가 손견이 가지고 자기 근거지로 달아났기에 원소는 도중에 있는 형주 자사 유프에게 시켜 국가의 것이니 뺏으라고 하였습니다. 유프는 원소의 전가를 받고 나라의 보배를 손견이 갖는 것을 막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손견이 원소 앞에서나 유프에게도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옥새를 가졌다면 칼과 화살 아래 죽을 것이오. 그렇게 맹세한 손견은 후일 전장에서 참혹하게 죽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럴 줄 모르고 큰 소리로 옥새를 갖게 되었으나 자기가 거짓 맹세한 바대로 죗값을 받은 셈입니다. 유포와의 싸움에서 손견은 부장 한당 정보의 도움으로 간신히 사지를 빠져나와 그 옥새를 빼앗기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갖고 갔습니다. 조조도 떠나고 손견도 떠나고 보니 공손창은 유비, 관우, 장비를 불러 원소가 무능하여 잘 다스리지 못하니 우리도 떠나가세 하고 자기도 근거지로 떠나가고 유비도 이끌고 온 군사들을 데리고 평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제후들의 의명은 날로 문란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낙양에 오래 군사를 두다 보니 제후들 간의 걱정거리는 굴량이었습니다. 굴량 때문에 싸움도 일어났습니다. 연주자사 유대가 동군태수 교모에게 굴량을 구워달라 했다가 구워주지 않는다고 죽여버리고 교모의 군사까지 빼앗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자 제후들은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음행인들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소도 허수아비 맹주 노릇을 거두고 낙양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같은 분열과 대립은 거기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름지고 넓은 기주 땅을 두고 두 웅자가 원수가 되었으니 다름 아닌 원소와 공손창이었습니다. 원소도 한해에 머물렀으나 그도 걱정거리가 군량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주목 한복이 이를 알고 곡식 수천석을 보내왔습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웠으나 차제에 차라리 기주를 빼앗기로 결심하였습니다. 4세 5공의 명가의 자손도 욕심 앞에서는 의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북방의 공손찬이 가만히 있지 않고 싸움을 걸어 두 웅자의 싸움은 갈수록 치열하였습니다. 공손찬이 원소를 꾸짖자 원소의 상장 문추가 나와 공손찬을 대적하니 10번도 어르기 전에 공손찬의 손발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공손찬이 자기 진 쪽으로 도망치다가 그만 어느 산비탈에 떨어졌습니다. 문추가 곧 공손찬의 목을 치하려 할 때 좌편 산비탈에서 한 소년 장수가 나와 공손찬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소년 장수의 무예는 대단하였고 그의 이름은 조운, 자는 자룡이었습니다. 조자룡이 고향 상산에서 공손찬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찾아오던 차에 공손찬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조자룡을 얻은 공손찬은 두 번째 출전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원소의 계략에 말려 밀리게 되었는데 어느 산모롱이에서 함성을 지르며 나타난 군사가 있었으니 그들은 유비, 관우, 장비였습니다. 그 삼형제에게 원소는 대패하였습니다. 공손찬은 술자리를 마련하여 유비에게 조자룡을 인사시켰습니다. 조자룡은 몹시 놀라워했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유비가 돌아가려 할 때 조자룡이 유비의 군막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난날 상산 총이란 노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노인의 말이 이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성은 유시고 깃밥이 인중 아래 처지고 손이 무릎에 닿는 인거를 만나거든 주인으로 삼아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이름도 모르고 막연한 말씀이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미 공손찬을 섬기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상산 총이란 노인은 유비가 어릴 때 강을 업어 건네준 일이 있었는데 고마움의 표시로 관상을 봐준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에 간 후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크고 작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낙양은 이제 언제 왕도였던가 할 정도로 삭막하고 쓸쓸한 폐허가 되어 사람은 그냥 닭 한 마리 구경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제국의 운명은 동탁의 무도한 행포로 하여 더욱 쇠퇴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각 처의 제후들은 제시를 구하기보다 자기의 세력과 영토 확보를 위하여 서로 싸우고 경계하니 태평세월은 아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강동의 호랑이라고 불리우는 송견이 지난날 낙양에서 옥새를 손에 넣어 근거지로 돌아올 때 형주의 유포가 방해하던 원한을 생각하고 유포를 치려고 군사를 일으켰는데 현산 싸움에서 유포의 장수 여공의 계략에 걸려
돌과 화살로 사살되었습니다. 아까운 영웅, 그때 나이 37세였고 때는 한나라 헌제의 초평 3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동탁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 놓고 오만하고 횡포해졌습니다. 아직까지 건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